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길 학생들과 함께 숨진 두 분의 여교사 사연을 아시죠?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기간제 교사여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많이들 분통해 하시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의 교감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이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군요. 규정이 그렇다면 예외 없이 규정대로 해야겠지요. 그러면 작년 세월호 사고 당일날 해경 경비정 몰고 가서 선원들만 달랑 태우고 나온 해경은 규정대로 일을 했던 겁니까? 출동했는데 망치가 없어서 그저 선실 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아이들을 보고만 온 해경, 그게 해경의 업무 규정입니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정서와 상식, 그리고 순리에 맞춰서 명분 있는 예외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간제 교사라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물속에 있는데 자기는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책임의 일부나마 다하려 했던 교감 선생님은 보험금조차 지급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얼굴을 한 법, 따뜻한 자본주의, 그런 것을 추구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란 일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여서 순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살아나온 게 미안해서 목숨을 끊었다. 그분들은 그 어떤 규정만 따지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장렬하는 태양은 여름을 연상케 합니다마는 세월 돌아가는 것은 한겨울과 비슷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땅콩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군요. 예. 143일 만에 집으로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 피고인의 항로 변경 혐의는 무죄라면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 즉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그를 법정 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곳입니다. 예. 조 전 부사장은 선고 후 30여 분 만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무 말 없이 대기하던 차에 올라서 귀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 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법령에서 항로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있어서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 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를 공로뿐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쟁점에 대해서 정반대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 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예.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항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거라고 했고 네. 1심에서는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로 가기 위해서 공항 내의 구역을 운행, 비행이 아니고 예. 바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도 항로다. 이렇게 봤는데 2심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변경 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적 의미대로 공중으로 날아다닐 때만 항로다. 지금 예.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네. 했던 부적절한 언행 등등 네. 이런 부분들만 유죄로 예. 봐진 거고요. 예. 이것 때문에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대한항공 측에서 예. 아주 유력한 이 말은 뭐 전관 예우 또는 이렇게 몸값이 비싼 변호사들 동원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었고 예. 이게 논란이 되니까 국내외 항공기 업무, 운항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상에서의 이동도 항로다. 예.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대다수다. 뭐 이제 이런 견해도 나왔고 예. 아니다. 관제탑 허가를 받아서 이륙을 한 뒤부터가 항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2심에서는 이렇게 됐네요. 예. 전관예우 적용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광경은 봤습니다. 네. 삼성재판 다들 아시죠? 오래됐죠? 네. 삼성재판 1심 재판장이었던 민병훈 전 판사, 지금 변호사입니다. 네. 이 민병훈 전 판사가 변호사로 옷을 바꿔 입은 다음에 네.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김정권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변론을 맡았거든요. 네. 당시 1심에서 박연차 리스트 관련 피고인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규진, 당시 형사 22부장이었던가요? 서울중앙지법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민병훈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기 전에 형사 23부장인가 그랬죠.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충분히 짐작만 할 수 있겠군요. 그것 때문에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고 또 어쨌든 갇혀 있던 한 사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바로 석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니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걸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대기하던 차에 올라서 귀가했다. 예. 왜 그렇지? 혹시 몰라서 그냥 차를 한번 불러다 놨을까요? 그랬겠죠. 예. 정치 이야기님이 아주 그냥 촌철살인의 한 말씀을 방금 올리셨습니다. 예. 어이없군요. 이제 지상 계류 중 승객이 기내를 돌아다녀도 제지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항로 아직 운항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잘 앉아서 안전벨트 매고 가만히 있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륙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한 사람의 인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것 자체는 참 안심되는 마음 놓이는 일입니다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같이 좀 우리 사회가 반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마 또 대법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예. 검찰에서 항로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불만이다 해서 상고할 수도 있겠죠. 예. 좀 두고 검찰이 보십시오. 가만히 있기에는 뭐 예. 많이 체면이 또 구겨지겠죠. 예. 예. 그런데 아무튼 대한항공이 몸값이 아주 비싼 분들을 선임한 것은 팩트입니다. 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 뽑는 것 관련해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최종 수락 여부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 자, 이제 그 길고 지리한 내부는 끝나고 환골 탈퇴를 위한 본격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 뭐 안철수, 조국 교수 그러다가 결국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비주류를 대표해서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했죠. 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인선될 경우 당 내분이 일단 봉합이 되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적어도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현재로서는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문 대표 측으로서는 혁신기구 구상을 밝힌 지 일주일간의 천신만고 끝에 김 전 위원장의 영입이 유력해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문 대표, 김 전 교육감 어제 심야회동했죠. 여기서 대화에 적잖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유력 후보군의 혁신위원장 추대가 여의치 않아서 문 대표의 리더십 논란까지 초래하며 혼선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은 혁신위원장 매듭은 사태 악화를 차단하는 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곤 전 교육감의 수락 여부, 아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군요. 오늘이 지나면은 연휴가 시작돼 버리기 때문에 3일 연휴죠. 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SNS 통해서 김 전 교육감 아주 적극 추천한다는 또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교수가 이 백면서생 불러내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잘 좀 하십시오. 혁신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 당 지도부 내에서는 김상곤 카드를 중심으로 한 단합, 이걸 강조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죠, 지금? 새정치연합은 김 전 교육감의 영입이 유력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차 당의 단합과 혁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 당에 요구되는 제1의 혁신 과제는 화합이다. 화합과 단결은 우리 당의 악습 타파를 위한 혁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점을 우리 모두 공감할 때 비로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문 대표의 최근 비공개 입장 글을 가리킨 듯이 우리 사이가 편지 정치에 의존할 정도로 멀지는 않을 거다. 네. 당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에는요,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국가에는 헌정 질서가 있듯이 당에는 당헌 질서가 있다. 당헌 질서의 핵심 정신은 전당대회의 결정을 우선할 수 있는 어떤 결정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근본 정신과 질서에 따라서 논의들을 모아내고 또 그렇게 당이 수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이 친노라는 의미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계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친노의 한 축인 안희정 지사의 역할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최근에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던 터라 오늘 안 지사의 발언은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이런 분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헌 질서의 핵심 정신은 전당대회 결정을 우선할 수 있는 어떤 결정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직전 전당대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존중하고 가자. 지금 이 얘기죠. 결국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서 쇄신하고 혁신하고 그러면서 털 건 털고 다시 정비를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로서는 사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또 그게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중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늘 정답은 거기 있는 거니까. 자, 어제 말이 많았는데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안, 오는 26일, 그러니까 연휴가 끝난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거죠, 청와대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달 중순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서 국정 공백을 막겠다.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는 총리를 세우고 가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 26일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명 동의안도 인사청문 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즉 6월 9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즉 6월 14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네. 박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6월 중순에 미국 갑니다. 예. 예. 자, 한편 황교안 신임 총리 후보자 내정 이튿날인 오늘부터 법무장관으로서의 외부 일정은 다 취소하고 청문회 준비 시험 공부에 들어갔어요. 예. 법무부 관계자는 당분간 장관의 외부 공식 일정은 차관이 참석하는 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총리 후보자로서 청문회 준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집무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사항과 세금 납부 실적 등을 비롯한 각종 준비 자료들을 검토 중입니다.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한 차례 경험한 황 후보자는 당시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우선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검찰 고위직에서 그러니까 검사장에서 퇴직한 뒤 대형 로펌에서 17개월간 16억 원, 한 달에 거의 1억 이렇게 소득을 올린 데 따른 전관 예우 논란과 이 피부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 판정, 종교 편향 발언 논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 공안검사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그랬죠. 얘기 교회에서 했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공안검사들이 계속 인사 때마다 물을 먹어가지고 예, 불이익을 봤다. 그리고 울 분들이 가득 차 있다. 예.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발언했죠. 그리고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말이죠. 그러게요. 예, 현직 검사가. 자,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부분이 있고 또 공안검사 출신의 총리 후보자가 사회통합의 적격인지 이걸 두고도 야권은 공세를 취할 태세라서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선에서 한 달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40% 선이 이토록 잘 무너지지 않는 것도 참 아리송합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입니다.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1%로 1%포인트 더 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5주차 39%를 기록한 이래 5월 1주차 39%, 2주차 40% 등으로 거의 한 달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별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75%, 10명 중 8명 가까이 굉장하군요. 잘하고 있다. 굉장해요. 예. 네. 50대 53%, 40대 26%, 20대 18%, 예, 30대 17% 이런 순이었습니다. 20, 30대는 거의 지지를 안 한다고 보면은 되는 수준이겠죠. 그렇네요. 60세 이상은 거의 다 지지한다. 사실상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대 간 양극화가 아주 뚜렷한, 이보다 그렇습니다. 더 뚜렷할 수가 없군요. 예.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생각보다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53%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 벨트라고 하죠. 그렇죠. 46%, 대전, 세종, 충청, 이 중원, 여기 41%입니다. 예, 그 밖에 서울, 인천, 경기 30% 중반대고, 호남에선 24% 나타났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한 사람들에게 왜 긍정적으로 보냐, 이렇게 물었더니, 외교 및 국제관계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좀 재밌습니다. 열심히 한다. 참, 애쓴다. 이런.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17%. 예.
네. 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라는 응답이 13%로 가장 많았고요. 예. 경제, 인사, 복지, 서민정책 미흡, 뭐 요런 문제 등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한다 했습니다. 야, 뭐 수능 시험 준비합니까?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10%. 예. 흥미롭습니다. 김효진 PD가 말을 잊지 못하는군요. 예. 제가 좀 보충해 드릴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 지역별로 대구 경북이 53%, 부울경 46%. 여기만 지금 전국 평균 지지율을 웃도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상남북도, 예. 거기서 버티고 있다. 대구,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북도가 전국 평균보다 살짝 상회하는. 네. 예전에는 대구 경북에서는 60%는 가뿐히 넘겼었는데 겨우 53% 정도 나온 거가 좀 이채롭군요.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여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곳인데 예. 여기가 41%. 전국 평균이랑 뭐 비슷비슷한 딱 거기죠. 예. 그다음에 인천, 경기는 조금 아래고 서울은 35%면 전국보다 한 5%포인트쯤 낮은 거고 예. 광주, 전라도 24%. 40%인데 60세 이상과 영남 지역에 근거한 대통령이다. 예.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세 번째가 주관 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예. 이걸 꼽았어요. 그 말은 국민들의 얘기에는 귀를 닫고 예. 자기 맘대로 한다 이 뜻이거든요.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은. 대의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론을 살펴서 사람들 여론을 받들어서 정치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참 특이하네요. 저는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17%보다 더 재밌는 게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가 13%인 거예요. 예. 이건 여론에 끌려가지 않으면 오히려 혼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잘한다는 이유로 꼽았으니 뭐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고 외교 및 국제관계가 1위인데 패션 쪽 빼고는 특별히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눈에 띄는 게 없던데.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기댈 곳이 없는 처지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왕따 돼 있잖아요. 예. 어? 예. 그런데 무슨 외교와 국제관계를 참 그러니까 문제를 잘 내야 돼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겠습니다. 자, 이건 뭐 늘 나오는 얘기인데 또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뭐 더 이상 뉴스는 아니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고요. 예,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34개 회원국의 2012년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회원국의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의 평균 소득의 무려 9.6배에 달했습니다. 이 자산 격차는 빈부 격차보다 더 커서 최상위 부유층 1%는 전체 자산의 18%를 보유했지만 하위 40%는 불과 3%만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 비율이 2013년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은 12.6%를 크게 웃돌면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건 뭐 압도적으로 높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빈곤, 극빈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 그런데 OECD 평균은 10명 중 1명꼴인데. 네. 예.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1990년에서 2010년까지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이 4.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OECD는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네. 잘 꼽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도 조금 이거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예후를 계속 봐야겠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 원어로는 메르스, MERS,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메르스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감염이 확
확진된 3명의 환자들이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환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 얘기죠?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해서 가택 격리 중인 가족, 의료진 64명 중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는 아직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현재 3명의 메르스 확진자 모두 증상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증상이 안정됐다는 것은 38도씨 이상의 발열과 급성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내 첫 감염자인 68살 A씨의 경우 발병 직후에 비해 열이 낮아진 상황이며 그의 부인 63살 B씨의 경우에는 엊그제 확진 이후에 줄곧 미열 수준의 경미한 증상만 보이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감염자 76살 C씨 역시 고열과 급성 호흡기 증상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가족 외 첫 2차 감염자인 C씨의 메르스 발병이 확인되자 감염자들의 가족과 의료진 모두인 64명을 가택에 격리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중에서 감염 의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 한여름에 이럴 때 호흡기 증후군 뭔가 지금 잘 모르는 질병이 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갔긴 해요. 대개 이런 호흡기 관련 질환은 겨울, 예. 가을에서 겨울로 가거나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이럴 때 좀 승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할 때는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는 좀 한가하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 특별히 좀 유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잘 모르는 질병이 자꾸 생겨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예. 사스도 그랬고 에이즈도 그렇고 사실 이게 다 40년도 채 안 된 질병들 아닙니까? 예. 조류독감도 사실 전 어렸을 땐 못 들어봤고 막 새 가지고 잡고 놀고 그랬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자, 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후입니다. 연휴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애타해 하고 있는, 가슴 졸이고 있는, 그리고 며칠 전에 천안을 지나고 계셨다는데 삼보 일배 하시는 승현군 아버지 일행 지금은 어디쯤 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제가 25일 날 방송될,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5월 25일 월요일에 방송될 방송분을 미리 사전 녹음했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하고 세월호 특위의 박종훈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 박종훈 변호사님 모셔서 1시간 조금 넘게 세월호 특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소상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25일이면 연휴 마지막이고 많은 좋은 계획들 있으시고 밖에 종교 관련 행사도 있으시겠지만 좀 들어보시면 현재 세월호 관련 특위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녹음 방송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효진 PD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5시 막 들어왔습니다. 로니님,
이분이 저기시죠?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강화도 입구인가? 초지진 거기서 곰탕을 아주 진하게 울궈낸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 아마 그분 아니신가요? 제가 틀린 거 아니죠, 로니님? 언제 한번 가본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거기 갈 일이 생각보다 없어서. 이강윤쌤 안녕하세요. 예, 덕분에 안녕히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재미난 뉴스. 이강윤의 오늘 규정, 규칙 안 지키고 국민 무시하면서 애국만 강조하는 당이 지지율이 제일 높은 이 지경이 돼도 깨우치지 못하는 국민. 국민을 대변해주는 야당은 국민을 갈증나게 하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죠. 끊어읽기를 저기서 했어야 되는군요. 규정, 규칙을 안 지키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애국만 강조하는. 저는 또 이강윤의 오늘이 규정, 규칙을 안 지킨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시다는데 어떻게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분들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되고. 마니언님, 패션 외교? 푸하하하. 그렇게 읽으면 맞죠? 피읍, 히읗 3개, 푸하하하. 대통령이 왜 패션 외교를 하나? 그건 디자이너랑 모델한테 맡겨라. 걔아들이 전문가다. 그렇죠. 안 바쁜 벌꿀님. 조중동이 써주는 박정희 향수 자극에 놀아나는 노비들이다. 네, 아이고. 표현은 강합니다만, 충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만큼 독재에 익숙한 거죠. 어르신들은. 이라고 정치 이야기님이 글을 남기셨고요. 마년님 또 오늘 활발하시네요. 그래서 뻔질나게 해외로 나가는구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지율을 잡고 있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거 맞네. 젠장. 마지막 젠장. 그게 아주 압권입니다. 어려울 때 잡는 선님. 정말 이런 기사 읽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김효진 PD. 예, 그래도 뉴스 리포트는 가치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팩트로만 일단 전할 필요는 있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그런 현상이나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긍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그건 그 나름대로 전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식은 해야죠.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김효진 PD가 읽다 보면 속상한 게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묻는 저도 그런데. 정치 이야기님, 조연아 사건은 솔직히 집행유예 될 줄 알았어요. 원래 있는 자들은 기승전 집행유예 아닙니까? 기승전 결에 해당하는 게 집행유예다 이거죠. 승리의 시대님. 이분이 저기죠. 아주 젊으신 분이죠.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랑 동갑인가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저는 김정은이랑 막 이렇게 충동적이지 않아요. 그런 글 남기신 분으로 기억됩니다. 맞습니까? 승리의 시대님. 이런 봉합을 바로 미봉책이라고 해야겠죠. 골마 터진 건 수술을 해야지 살갗만 겉만 꿰맨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네. 물자비님은 동학농민혁명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그 말과 함께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라고. 내일이 6주기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짧으면서도 압축적이고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건 깨어있는 시민, 조직화된 민주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어록이 많아요. 또 뭐가 있죠? 함께 사는 세상도 있고, 강물은 바다에서 만난단가? 바다를 향해 가는 강물인가?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저스티스 18K 저스티스.
캐나다 에드먼턴에 살고 있는 이강륜 선생님의 매니아입니다. 친필로 편지와 사인까지 해주신 4.16 세월호 참사 저서 오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에드먼턴은 로키 산맥 서쪽이든가요? 밴쿠버와 로키 산맥 중간에 있는 게 에드먼턴 아닌가요? 그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의 고향이 에드먼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에드먼턴에서 로키 산맥을 넘으면 캘거리가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맞게 기억하고 있나요? 아무튼 에드먼턴이 농업과 의료 이런 거 중심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가봤었습니다. 여기 꽤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사적인 얘기인데 1996년에 조지아 애틀란타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 올림픽이 끝나고 거기서 뭐 포상 휴가를 어떻게 뭘 하나 하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특종을 하나 했어요. 올림픽에 가서 특종이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평가가 좋아가지고 특종을 했더니 뭐 조그만 상도 받고, 그래서 포상 휴가에다가 특종 상금 그다음에 일반 휴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제가 캐나다로 혼자 갔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들어가서 밴쿠버에서 차를 하나 빌려서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그 경계가 1번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자를 대고 딱 반드시 그은 것처럼 똑바르잖아요, 경계가. 그 국경을 따라서 쭉 있는 도로가 이제 1번 하이웨이, 1번 고속도로인데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밴쿠버 서쪽 끝에서 로키를 넘어서 동쪽 끝에 헬리팩스라는, 해밍웨이가 뭐 한동안 머무르면서 글도 쓰고 했다는, 거기 술집에 갔더니 해밍웨이 자리라고 써놨대요. 거기에서 이제 차를 반납하고 돌아왔는데, 캐나다에 어디에 가서 좀 살 수 있을까 그걸 이민 답사차 갔었습니다. 한 열흘간, 열흘 좀 넘게. 아, 근데 반갑네요, 에드먼튼. 그나저나 친필 편지와 사인이라면 제가 했을 텐데, 혹시 그 새날이라는 프로의 푸른 나무라는 그 PD 겸 진행자가 언젠가 저에게 와서 어느 분께 드릴 책인데 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써드린 게 있거든요. 혹시 그 책을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사인해드린 건 꽤 오래전인데 아마 수송에 오래 걸렸나요? 아무튼 멀리에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좀 읽으시기에 괴로울 책이지만 봐주시면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송도 자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 곳에 계시는 분이라 제가 조금 관련 언급이 길었습니다. 듣기 싫으셨다면 다른 분들께는 송구합니다. 뽀미나빠님, 항로건 항로가 아니건 조금 움직인 거는 뭐 넘어갈 수 있겠죠. 그거보다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조여나 마치 자신의 개인 것으로 인식하고 직원들을 못살게 굴고 다수의 승객을 무시하고 위험하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네, 핵심입니다, 정말. 그런데 항로 변경죄가 가장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무죄로 나니까 집행유예까지 해서 이제 석방이 된 거죠. 적용된 죄목이 4개였는데 4개인가 4개였죠 아마. 그 중에서 항로 변경죄가 가장 컸습니다. 그 최대 쟁점이었고, 그게 무죄가 나니까 인신 구속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겠죠. 돼지만세님, 앵커님, 기자님, 그깟 비행기 회항 한번 한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미스 박은 대한민국 전체를 회항시키고 있는걸요. 정말이지 이명박이 그립고 박정희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 더 했을까 싶네요. 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상당히 젊으신 분이군요. 박정희 시대에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하신 분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1.6이 났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 성인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기억은 납니다. 국민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 1972년
10월 유신이 났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무슨 그 유인물은 그 대학생들이 꼭 집회 때만 뿌린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가리방이라고 한 걸로 철필로 이렇게 등사해서 유인, 아마 기름 유자에 인쇄할 인자, 도장 인자 그걸 썼을 겁니다. 유인물 한 장을 주시면서 이거를 학교 뒷칠판에다가 써라. 그랬어요. 제가 아마 글씨를 조금 반듯반듯 예쁘게 쓴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키가 작아가지고 뭐 의자를 놓고 위에 올라가서 꽤 길었어요. 내용이. 그냥 거기 쓰여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옮겨만 적었죠.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10월 유신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뭐 문교부나 누가 만들었겠죠. 그것을 홍보하고 강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내용이 길어가지고 아이고 또 손도 아프고 그랬는데 뒷칠판에 그 분량에 맞게 쓰려니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10월 유신에 관한 그거였어요. 초등학생들한테까지 그런 걸 시켰습니다. 돼지만세님이 이제는 차라리 이명박이 그립다고 그랬는데 이명박이 이 말 듣고 진짜 자기를 또 그리워하는 줄 알고 오해할까봐 좀 살짝 겁은 납니다만 조국 교수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한마디 했거든요. 진짜 말이 씨가 됐어요. 유신 시대 때도 뭐 말 조금 잘못하면 잡혀가고 사람들 잡아다가 막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죠. 한국 학생운동사 같은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만세님. 겨울바람과 프.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나? 겨울바람과 프? 이제 복수만 남은 건가요? 하면서 그 유명한 사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할 때였죠, 아마? 첫 번째. 그때 그 산발한 머리 사이로 날카로운 눈초리 하나가, 이거를 그때 오마이뉴스 기자가 찍었나, 연합뉴스 기자가 찍었나, 아무튼 이 사진이 아주 대단한 화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패러디한, 그랬군요. 엄마야, 영화 링보다 더 무섭네요. 라고 화답하셨고요. 다름과 닮음님, 출첵합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수백 명의 승객들이 갇혀있는데 선장과 선원만 구조한 해경의 행태는 누군가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세월호 구조 상황은 해경의 과실에 의한 참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학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네, 맨 마지막 문장은 뭐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추론이나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고맙습니다. 투게더님 출첵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고맙고요. 근데 예전보다 조금 청취자 참여율이 떨어지는 듯 느끼는 건 저만이 그럴까요? 요즘 뭐 조합이 좀 시끌시끌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상하셔서 청취가 좀 떨어지시는 건지 아니면 바쁠 시간이라서 듣기만 하고 댓글 참여는 못 하시는 건지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이라 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발 원칙과 상식을 되찾고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데와는 다른 직장 문화, 다른 언론, 독립언론, 대한언론, 공정언론 해보자고 그 낙담과 실망이 짓누르던 2년 몇 개월 전에 그 추울 때 여러분들 형편 어려우신 분들이 훨씬 태반이지만 대리운전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셨고 용돈을 쪼개서 하시는 분도 이렇게 만든 건데 자, 그럼 안 되겠죠? 네. 제발 원칙과 상식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파당과 편향 이런 건 제발 좀 자중하고 자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다름보다는 닮은 거, 아까 그분 닉네임 좋네요. 다름과 닮은. 다름보다는 닮은 점을 좀 더 찾고 비판은 애정 어리게 건강하게 하고 비판은 하되 모욕하지는 맙시다. 다만 요구할 것은 명확히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 권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요구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긴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것은 처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첫 선례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이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어떤 상황이 없었다. 그래서 선례가 없을 때는 그때야말로 원칙과 상식 그리고 애정과 건강한 비판 이런 터전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들 우려가 큰데 제발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뭐라고 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서 새정년 꾸짖고 그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게 정착되기를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언론, 독립언론, 공정언론을 표방하는 언론사, 국민TV 라디오에서 앵커를 맡고 있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촉구하고 다짐합니다. 네, 조금 길었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합법 가장한 정치 부패라는 제목, 소제목으로 문화일보가 시리즈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된 기사이긴 하지만 구체적 수치들이 잘 나와 있고 전수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리즈 두 번째, 유력 의원에게 쏠린 지방 정치인 후원금, 공천헌금 의혹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기사의 앞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자 등 지방 정치인들의 고액 후원금이 여야 유력 정치인들에게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천을 염두에 둔 합법성을 띤 대가성 후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고액 후원금을 낸 지방 정치인 가운데 상당수가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 신상 공개 자료 2004년부터 2014년 그리고 4차례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교한 결과 확인됐다.
19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차례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전 현직 국회의원은 총 415명이었고 후원금 총액은 61억 3,376만 원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후원자, 출마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수조사했다. 네.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은 못하게 돼 있죠. 고액 후원금을 받은 상위 40위 명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으로 하면 여권 인사, 그러니까 후원금 수령 당시 기준입니다. 상위 40위 중에 새누리당 여권 인사가 34명, 그러면 압도적이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현재의 야권 인사는 5명, 그리고 무소속 1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방정치, 지금 이거는 일반 후원,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각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얼마나 냈느냐, 이걸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썩었느냐, 이제 두 가지죠. 돈 쓰는 게. 공천받기 위해서 돈 들여야 하는 거. 돈 공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줬어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공천을 받았다고 쳐요. 실제 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됐어요. 단체장이 됐건 도의원이 됐건 시의원이 됐건. 그럼 그 사람은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 얻으려고 아무개 의원한테 몇 억 줬는데, 이번에 저 홍준표 지사가 말했잖아요. 자기 성완종 리스트 1억 원 그거 해명하는 과정에서, 야,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1억 원은 광역의회, 그러니까 도의회, 광역의회 의원 공천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액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도의회 새누리당으로 도의회 의원 하려면 얼마쯤을 내야 한다 소리입니까? 그리고 홍준표 씨가 또 밝힌 거 있어요.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공천 희망자 영남 지역의 아무개 의원이라고까지 했죠. 이응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이씨 아니면 임씨 아니면 양씨 뭐 엄씨. 영남 지역에 고 성씨 이응씨 찾으면 바로 나오겠네요. 5억을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당신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사람 의원이었는데 초선 의원이었겠죠. 근데 이제 재선을 위해서 당대표인 홍준표 씨한테 5억을 이렇게 기증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니까, 근데 홍준표 씨는 그때 돈 안 받았다고 말하고 그 돈은 안 받았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쏘아 붙여줬대요. 당시 홍준표 대표가 그 아무개 의원한테, 이 사람아, 듣자하니 당신은 지난번에는 20억 썼다는데 왜 갑자기 5억으로 줄었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러니까, 아, 예, 20억 20개 맞추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위 40명 중에 34명이 현재 여권 인사. 현재 야권은 5명, 무소속 1명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9위. 받은 돈 6,700만 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친박계 핵심 중에 핵심이죠. 15위. 받은 돈 5,300만 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29위. 역시 친박 핵심이자 부산 출신 삼선 의원이고 지금은 해수부 장관으로 입각했죠. 29위인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받은 돈은 4,232만 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8위 3,700만 원 받았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계자들도 상위권에 물론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는 이 기업인한테 또는 새누리당 전직 의원이기도 했지만 지방 정치 하겠다고 지방에서 뭐 어디 출마하면서 돈 준 그건 아니죠. 어쨌거나 양쪽 리스트가 겹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영광의 3위
홍준표 경남지사 9,910만원. 지금 이건 성완종 씨한테 받은 돈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방정치 나가겠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지금 그때는 아마 저거죠. 동대문에서 국회의원 3선인가 할 때니까 동대문 지역 시의원, 뭐 구의원 나오겠다고, 그다음에 뭐 동대문 구청장 해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세잖아요.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자, 이거 합법적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거 저 혹시라도 오해 마십시오. 이거 다 현행 정치자금법, 정치인 후원법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들 다 기소하고 쇠고랑 차야겠네. 그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냥 돈 받은 액수만 알려드리려고요. 자, 성완종 리스트 관계자들 중에 이제 요 리스트에도 겹치는 사람. 영광의 3위 홍준표 경남지사 9,910만원. 그다음에 비 올 때 골프 치고 아프리카 문예 뭔가 해가지고 노예노동 하여튼 말이 많은 양반. 의정부 경민학원인가 그거에서 또 학교 돈을 어떻게 썼니 안 썼니 해서 재판도 오래 받고 수사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느글느글하니 그런데 또 친박계에서는 아주 중용되더라고요. 홍문정 새누리당 의원 친박계 핵심이자 직전 사무총장 얘기했죠. 17위 받은 돈 4,990만원. 또 나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19등 4,900만원. 여기 이제 비타오백 그 3,000만원은 안 들어간 거예요. 다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8위 4,260만원. 유정복 인천시장 35위 3,820만원. 이런 순서입니다. 전체 1위는 여러분들 잠깐 이름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1억 4,650만원을 받았는데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금 국회의원들은 19대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대해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조금 잘 안 들어본, 잘 모르겠을 사람에서 헷갈리시죠? 자, 현재 야권에서는 정동영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탈당했죠. 4,720만원으로 23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불러드린 사람들이 돈을 받고 공천을 줬는지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회나 지방단체장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왜 그렇게 돈을 줬을까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좋아하는 팬이어서? 그런데 공교롭게 그 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냥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돈 받았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거 정동영 4,720, 이완구 4,900, 홍문종 4,990, 그랬어? 돈 받고 공천해줬어? 이렇게는 직결시키진 마십시오.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고액 후원자 중에 익명이나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살짝 전화해서 알려주죠. 저 의원님, 누구 명의로 500만원 넣었는데요. 그거 실은요, 모르시는 이름이죠? 표날까봐, 그거 다 공개되는 거니까요. 표날까봐 일부러 이름 저기 한 거고요. 그거 실은 저예요. 그런가? 자네 고맙네. 역시 참 자네는 눈치도 빠르고 센스 있게 그러는구만. 그래. 저 아는 이름으로 하면 좋지 않지. 알았어. 잘 해봐. 이런 얘기가 오갈 수도 있겠지요. 익명이나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치인들의 후원금 규모는 요번에 문화일보가 전수조사한 것보다는 아마 훨씬 클 겁니다. 자, 이런 거 그만하자고, 돈정치 그만하자고, 정치개혁하고 바꾸고 오세훈법 만들고 뭐하고 했는데 안 없어져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받은, 공천을 미끼로 돈을 주고 받은 게 드러난다. 그러면 돈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 정치인으로서의 참정권, 그걸 제약해버리면 됩니다. 정치인한테 제일 무서운 것은 출마 못하게 하면 가장 강한 거 아닙니까? 한 20년 출마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 참정권 박탈. 그러면 20년 동안 자기 그리고 정치만 한 사람들은 일반 성실한 시민들처럼 생업에 종사하기 힘들거든요. 늘 권력의 그 단맛에 아름거리고, 보십시오. 시의원만 해도 나라 돈으로 써가면서 어디 시찰 명목으로 관광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핏하면 세비 올려자고 나이 쌓고 말이죠. 그리고 관리들 불러다가 큰 소리 치는 재미에 어디 가면 의원님 왔냐고 그러고, 시의원 몇 번 하면은 하나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한번 쪼아볼까? 그러지 않습니까, 들? 그런데 20년쯤 못하게 묶어버리면, 그리고 그런 건 사면해주면 안 돼요. 깝깝해서들 미칠걸요? 그럼 자기가 20년 동안 출마도 못하고 정치인 행세도 못하면서 편히 먹고 살 돈으로 한 100억쯤은 받아야 나 20년 정치 못할 각오하고 100억은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어쩌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아예 못하게 20년 또는 30년 영구 퇴출시켜버리자. 이게 제가 제안하고픈 한 가지입니다. 그런 조금 저급한 강압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수준이긴 한데, 이거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그러면서 점진적 해결책 안 됩니다. 안 없어집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이른바 오세훈법도 상당히 세긴 세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합법을 가장해서 막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지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 사람만 조사를 한 게 이건데, 아까 익명이나 가명으로 돈을 준 걸 생각해 보십시다. 이강윤 이름으로 한번 보내고, 제 아들 이름으로 보내고, 제 딸 이름으로 보내고, 제 처 이름으로 보내고, 개똥이 이름으로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의원님 후원회 통장 보시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구 얼마 들어, 그거 다 제가 한 거거든요. 합치면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누차 강조하는 토호화된 정치인을 쫓아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든 야든 토호들은 싸그리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집권을 논의하십시다. 토호들 데리고 정치해봐야 찌그락짜그락 분란만 쌓이고 집권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똑똑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짤막하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얘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했답니까? 본인은 대권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랬대요?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에, 예. 사실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실 여권 인사들 중에서는 여권 인사들뿐만 아니고 여야를 통틀어서 정치권 인사들 중에서 1등이라며 지금. 그렇죠.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권 도전과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뭐 1위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김무성 대표가 사실 정치를 좀 오래 해본 정치 경력이 굉장히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많죠. 그러니까 실제 이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 판이 어떤 판이다, 이 흐름이 어떻다라는 거를 아마 동물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김무성 대표 쪽에서 최근에 이제 뭐 각종 언론 보도에서 이 김무성 대표의 대권 도전 가능성과 관련한 언급 기사들이 나오면 네. 빼놓지 않고 항상 이 담당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대권의 뜻이 없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있어야 다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몇 번 전화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김 대표한테 전화 받으려면은 계속 그런 기사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공개 강연에서 그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했고 65살이 자기도 되면 이제 서서히 이 정리해야 될 때다. 출마 안 한다고 그 얘기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70세 이후에는 출마직이 안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하던데.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막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 안으면서 뭔가 이렇게 일을 도모하기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안 되고 오히려 특히 여당 주자 같은 경우, 여권의 주자 같은 경우는 이 현실 권력, 청와대와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김무성 대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탈박 인사이기도 했고 또 김무성 대표가 당권을 틀어진 이후에도 이 청와대와 끊임없이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던 게 뭐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김무성 대표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 뭐 730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올해 4.29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지금 여권 내에서 선두주자 또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그리고 특히 이제 여권의 구심력이 정치인 김무성한테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이런 객관적인 호조건임을 본인도 모를 리 없겠지만 오히려 그런 호조건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는 당청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고 청와대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오히려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그런 정책 판단이 좀 크게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네네. 부자 몸조심이자 축구 용어로 페인트 모션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실제로 지금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 지금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요. 모아지기도 하고 흐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만한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정책 자산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함부로 나대다가는 저기서 미운 털 박히니까 일부러 지금 겸손 모드 코스프레? 그렇죠. 그게 큰 거죠. 에이, 나 그럼 또 뉴스 안 보통 되잖아.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힘이 빠져도 뭔가 이게 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뭔가 안 되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권에서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에이, 김무성 답지 않네.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확실히 하든가. 그러면 톱 기사로 써주지. 이건 뭐. 말입니다. 이거 기사 쓰지 마십시오. 네네. 미안하고요. 난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자 새정치연합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수락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조금 한시름 이런. 네. 소리엘님 김무성 능구렁이질 하는 거죠. 그러셨고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은 청와대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것 같다. 서경의 건매님. 이강윤 앵커님 반갑습니다. 국민 미디어 조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청취 중이라는 대리기사님도 계셨고요. 자, 다시 전화 연결이 됐네요. 양 기자님. 네네네. 조마조마했습니다. 자, 새정년 쇄신기구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거의 맡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단독 회동을 해서 이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에 모아진 뜻을 전달을 했고요. 뭐 빠르면 오늘 중으로 뭐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답을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결국 내일 모레 24일 날 입장을 밝히겠다. 일요일 했는데 일요일 날이요? 네네. 기왕 그런데 연휴 중에 지금 상황에서 그때 가서 나 못 맞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문제는 이제 거의 그 상황은 좀 정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김상곤 전 교육감이 지금 이제 이틀 정도 알미를 달라고 한 건 좀 전반적인 혁신 쇄신기구의 좀 그리고 운영 이런 것 또 인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이 주변 지인들하고参谋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한 그런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뭐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아이고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 말 위해서 못 맞겠다 그러면 이건 진짜 완전히 파장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김상곤 전 교육감 본인에게도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렇죠. 굉장한 마이너스죠. 근데 조간신문 정치부 차장 입장에서 보면 오늘 딱 수락을 해야 차라리 내일 기사 딱 쓰고 연휴 들어가는 거지. 24일 날 발표해도 25일 날 신문도 안 나오는데. 신문은 나옵니다. 아, 나와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날은 참 방송은 쉬니까 양 기자 저한테 발제해서 카톡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박근혜 후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 장애인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지금 현재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죠. 폐지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장애인 관련 주무정책 부서죠.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만 하겠다. 등급제의 완전 폐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과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모여서 대규모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등급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점이 변하게 되는지, 또 왜 못 변하는지 이런 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맞게 설명드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 등급제의 내용이 어떤 건지 우선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좀 우선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네. 1981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장애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들은 이제 판정을 통해서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중한 거와 경한 거를 나눠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는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급인 아주 중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6급은 약간은 좀 이제 경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한 30여 년 가까이 그 등급제에 맞춰진 제도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장애인 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폐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왜 등급제를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거죠? 네. 1980년도, 90년도 이렇게 과거 시대에는 장애인을 위한 그 많은 여러 가지 제도가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설계하기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죠. 예를 들면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한다든가 또는 뭐 비행기를 탈 때 감면을 좀 해준다든가 이렇게 그 직접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이나 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민적 인식이나 장애인의 인식 그리고 뭐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 그랬던 것들이 많은 또 혜택을 많은 그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장애인 인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얼마큼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시책을 함으로써 가장 그 와닿는 혜택 속에서 장애인들이 숨어 있는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전에 그 IMF 때 유류값이 상당히 그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애인들의 LPG를 갖다가 장애인들한테만 마치 특혜처럼 이렇게 LPG를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등록하지 않았던 장애인들까지도 많은 부분 등록을 끌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 인구가 지금 현재 한 260만 정도 됩니다. 당시 IMF 전에는 한 100만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90만이라고 치고 거의 3배 가까이. 100만 정도 이상이 늘어났는데. 잠깐만요, 김동범 사무총장님. 지금 혹시 이동 중이십니까? 전화 감이 갑자기 나빠졌는데요. 제가 지금 이동 중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잠시 차를 세울 수는 없나요? 제가 이게 관광버스입니다. 운전하신 게 아니군요. 네네네. 예, 일단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 인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한 것에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가 이제 갑자기 생겨난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2000년대 이후 이제 그 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지고 선진화된 설계들이 되면서 개별화된 서비스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활동 보조 서비스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연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등급제라고 하는 획일된 기준을 들이대니까 안 맞는 겁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최초에는 장애 1급에만 한해서 서비스를 줬습니다. 장애인 1급에게 이 서비스를 주는 이유는 이제 장애인들이 활동이 개인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인들을 갖다 그 서비스를 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2급이면서도 자기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지 2급이라는 이유 때문에 절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획일화된 등급제로 인해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 새롭게 부각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본에서 이제 최초의 등급제를 나누는 게 왔는데 일본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한 번 판정을 내려서 등급을 정하면은 그 다음에 행정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편하거든요. 요 제도는 몇 등급까지만 이런 식의 이제 편리한 정책을 계속 보수해 오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정교하지 못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한 번 받은 등급이라고 하는 의학적 기준만 가지고 그 사람이 놓여진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가족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제도가 도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은 이제 등급제가 이제는 폐지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정부는 지금 현행 장애인, 그러니까 6개 등급제를 중증과 경증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부 방안의 내용이나 특징은 뭡니까? 기존 6등급제와 차이가 뭐죠? 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장애인 등급제를 완전하게 폐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공약으로 했고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계속 검토를 통해가지고 타임 스케줄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까지는 완전하게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오던 중에 지난 20일이죠. 20일 이제 그동안에 보건복지부가 고민해 오던 부분을 갖다가 몇몇 장애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유가 뭐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의 할인 감면제도 등급제로 인한 할인 감면제도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완전하게 없을 때 와닿는 여러 가지 혼란이죠.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열차를 탈 때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50% 감면을 해준다 하는데 그럼 그걸 갖다 일일이 다 판정해봐야 되는 거냐? 다른 적격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단한 행정 소모력이 이제 예상되고 그에 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탈락하는 자와 유지하는 자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불만도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지금 이동 중인데 전화감이 좋지 않다 했더니 결국 끊어지는군요. 다시 한번 연결해서 요 질문까지만 하고 오늘 인터뷰는 그걸로 맺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기가 매우 사나우실 거고 음질이 나쁘면 복잡한 얘기가 더 어렵게 되거든요. 핵심은 조금 앞부분에서 전달이 됐으니까. 네, 다시 연결이 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네네. 하시던 말씀 거기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결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통화 품질이 워낙 그래서요. 네.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 완전한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행의 할인 감면제도를 유지하려면은 최소한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이 개별화된 서비스 예산이 직접 투여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제도는 완전하게 등급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갖다가 판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현행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편하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스튜디오로 모셔서 좀 더 소상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동범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잠깐 게시판을 보고 한 주 작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석양의 건매님은 벌써 작별 인사를 써주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애청자 기억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오늘의 이야기는 처음과 끝에서 기준, 규정에 대한 문제 내용,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하는데 인위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끼워 맞춰서 생기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 선생님들 순직 인정 여부라거나 자살한 교감 선생님, 책임을 통감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건만, 목숨을 버렸건만 자살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 물론 그 규정이 중요한 건 압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여론을 모아서 반영하는 게 정치라는 예술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와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애청자 기영님의 이 말씀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행객을 침대에 맞추는 괴물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네, 고맙습니다. 워따매님. 정겨운 말투의 닉네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청취율이 낮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이강윤의 오늘을 통해서 정확한 뉴스 잘 접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로니님이 워따매님 반갑습니다. 종종 오세요 이랬는데, 예, 워따매님 허벌나게 고맙습니다. 소리엘님, 비장애인들도 엉망인데 장애 가지신 분들이야 오죽할까요? 이러셨고, 양정대 타임이 다시 돌아왔느냐 이러셨고, 주명아빠님, 유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힘나는 뉴스가 그립네요. 새정년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그나마 일말의 기대감마저 무너진다는 느낌이랄까요. 일단 수습의 타결 실마리는 일부 잡은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는 보십시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26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